2023년 5월 20일 16시 30분 강원도 화천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당직 근무 중이던 조재현 경위가 수화기를 들자 다급한 목소리에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1980년생 화천군 사내면에 거주하는 김민서라고 밝힌 그녀는 방금 전 사내면 용담리에 있는 가족 소유의 사과밭 언덕에서 땅 위로 솟아오른 사람의 신체 일부, 손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신고자는 그것이 2달 전 실종 신고된 자신의 친어머니 박순자 씨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한 조 경위는 이것이 단순한 변사 사건이 아닌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한 강력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서 지휘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화천경찰서장 백상호 총경은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직접 지휘에 나섰다. 불과 15분 만에 긴급 비상소집 명령이 하달되었고 선해 회의실에서 신속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경찰서 지휘부, 춘천지방검찰청, 화천지청 담당검사, 그리고 각 수사팀장들이 참석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들은 백 서장은 즉시 전담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그 자리에서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체제를 선포했다. 형사과 강력팀장 강민혁 경감이 수사팀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임무는 현장 보존이었다. 백 서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강 팀장, 지금 즉시 팀을 이끌고 사내면으로 출동하시오. 현장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사내파출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그 누구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과학수사팀과 법익과는 모든 감식 장비를 완벽히 갖추고 현장 감식에 대비하도록 하세요. 신속하되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수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정확히 17시, 지휘 차량 1대, 형사 기동 차량 1대, 그리고 특수 현장 감식 차량 1대로 구성된 3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서 청사를 빠져나갔다. 초동수사팀은 강민혁 경감의 지휘 아래 강력팀의 베테랑 형사들과 부팀장인 이진우 경위를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분원에서 파견된 과학수사 요원들과 법의관 1명도 합류했다. 화천읍에서 사내면 중심부까지 30km가 넘는 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구불구불하고 곳곳이 파손된 외길은 수사 차량의 속도를 더디게 만들었다. 지휘 차량에 앉은 강민혁 경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초기 수사 가설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정말 2달 전에 실종된 박순자 씨가 맞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녀는 살해되어 이곳에 묻혔을까? 범인은 누구이며 피해자와 어떤 관계일까? 2달이나 지난 현장에 과연 가치 있는 증거가 남아있을까? 수사팀이 사내면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파출소장이 이끄는 지역 경찰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신고자인 김민서 씨가 있었다. 수사팀을 보자마자 김민서 씨는 다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공포와 슬픔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왔다. 경찰관님들, 여기입니다. 강민혁 경감이 차에서 내려 짧게 자신을 소개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민서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올라간 적은 없습니까? 파출소장이 보고했다. 팀장님, 지시를 받자마자 경찰관 2명과 자율방범대원을 언덕 아래에 배치해 호기심 많은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김민서 씨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강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김민서 씨, 저희를 현장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다른 대원들은 계획대로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남겨두고 수사팀 전원은 좁고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희미한 황혼의 빛만으로는 길을 밝히기에 역부족이었다. 대원들은 특수 손전등을 켰다. 저녁이 되자 산간 지역의 공기는 서늘해졌다. 약 10분간 힘겹게 언덕을 오른 끝에 코를 찌르는 독특한 부패치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다. 현장에 거의 다다랐다는 신호였다. 현장은 언덕 중턱에 비교적 평평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위에는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약 50제곱미터 넓이의 구역이 파출소에서 설치한 흰색과 붉은색의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 경감은 모두에게 폴리스라인 밖에서 멈추라고 손짓했다. 그와 법의관 그리고 과학수사팀장 한상철 경사는 장갑과 덧신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시신 썩는 냄새는 이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했다. 현장의 중심에는 꽤 넓은 그늘을 들이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직경 약 1점, 5m의 움푹 파인 땅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곳에 흙은 파헤쳐졌다가 서둘러 다시 덮인 흔적이 역력했다. 흙 일부가 파헤쳐지면서 끔찍한 광경이 드러나 있었다.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사람의 오른손이 약 45도 각도로 땅 위로 솟아나와 있었다. 피부와 살은 거의 다 썩어 없어져 하얗게 변색된 뼈 구조가 드러나 있었다. 손목 부분에는 동물에게 물어뜯긴 듯한 날카로운 상처와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다. 주변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개 발자국 몇 개가 있었다. 동물이 파헤친 흔적이 확실합니다. 한상철 경사가 말했다. 아마 이 지역의 들개가 냄새를 맡고 땅을 파헤치면서 시신 일부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법의관이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관찰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부패 정도로 보아 사망 시점은 수개월 전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가 2달 전에 실종되었다는 정보와 일치합니다. 뼈 구조가 작은 것으로 보아 고령의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혁 경감은 몸을 일으켜 손전등으로 주위를 샅샅이 비추었다. 그의 눈에 주목할 만한 점이 들어왔다. 이 언덕의 흙은 대부분 자갈이 많고 단단했지만 시신이 묻힌 곳의 흙만 유독 부드러웠다. 범인이 그리 깊지 않게 겨우 시신을 덮을 정도의 구덩이만 판 것으로 보였다. 이는 철저한 준비 없이 급하게 시신을 유기한 행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학수사팀이 흙 샘플을 채취하고 미세 증거를 찾으며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동안 강 경감은 밖으로 나와 김민서 씨에게서 정식으로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파출소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놓였다. 부팀장 이진우 경위가 진술 내용을 기록했다. 김민서 씨, 지금부터 어머니의 실종 당시 상황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특히 올케인 최유진 씨와의 관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 경감이 요청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김민서 씨는 더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저희 어머니는 박순자 씨로 올해 63세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제 남동생은 김민준이고 올해 30살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인 25살 최유진과 결혼해서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이는 3년 전부터 원양어선을 타러 나가서 1년에 2번 정도 집에 옵니다. 돈은 꼬박꼬박 아내와 아이에게 보내고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올케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자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올케 최유진 씨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김민서 씨는 한숨을 쉬며 불만 섞인 눈빛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올케를 친딸처럼 아끼셨어요. 평생 누구에게 큰 소리 한번 안 내시는 순한 분이셨죠. 어디서 맛있는 거라도 생기면 꼭 올케 몫을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최유진은 그렇질 못했어요. 게으르고 의존적이었죠. 남동생이 멀리 나가 있으니 자기가 무슨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밭일이며 식사 준비까지 전부 어머니 몫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에게 짜증내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죠. 제가 몇 번 놀러 갔을 때 어머니께 굼뜨고 답답하다고 막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몇 번 타일러 봤지만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집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상적인 갈등 외에 더 깊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강 경감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네, 있습니다. 김민서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유진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동네 총각인 박철민과 몰래 만나고 다녔어요. 이 소문은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머니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올케를 타일렀지만 말을 듣지 않은 이 2사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저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김민서 씨의 진술은 극에 달한 갈등과 매우 명확한 범행 동기를 제시했다. 시어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며느리가 꾸지람을 듣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실종된 날, 구체적으로 2023년 3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은 친척 아저씨 댁 제삿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제사에 가셨죠. 점심때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올케한테 물어보니 전날 아침에 나가신 후 아직 안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태도가 너무나 태연했어요.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의심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하룻밤을 외박하고 안 들어오시면 난리가 나서 찾아다닐 텐데 그렇게 무심할 수는 없잖아요. 강민혁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의 정황들이 점차 하나로 꿰맞춰지고 있었다. 수사 가설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두 명의 용의자 최유진과 그녀의 내연남 박철민에게 집중되었다. 진술 조사가 끝났을 때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과학수사팀은 표면 감식과 주변 증거물 수집을 마친 상태였다. 고출력 조명 장비가 현장으로 옮겨져 언덕 한쪽을 대나처럼 밝혔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시신을 발굴하여 수습하고 땅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다른 증거물들을 찾는 작업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민혁 경감이 명령했다. 전 대원 위치로 지금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 차가운 백색광을 뿜어내는 두 개의 고출력 조명등 아래 사과나무 주변은 이제 야외 실험실로 변해 있었다. 모든 작업은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무전기의 치직거리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짧게 오가는 전문적인 대화만이 정적을 깼다. 강민혁 경감은 폴리스라인 밖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벌어질 일이 범인의 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의관과 두 명의 과학수사 요원이 직접 발굴 작업을 수행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삽이나 괭이 대신 흑손, 모종삽, 붓과 같은 더 작고 정교한 도구들을 사용했다. 흙은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걷어내졌다. 파낸 흙은 모두 큰 채에 부어 단추 하나, 머리카락 한 올, 정체불명의 미세한 파편까지 섞여 있을지 모를 아주 작은 증거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걸러졌다. 발굴 과정은 더디고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약 45분 후 30cm 두께의 표토층이 제거되자 낡은 군용 녹색 방수포에 쌓인 시신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수포는 여러 곳이 사가 있었고 축축한 흙과 나무뿌리가 뒤엉켜 있었다.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신 썩는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진동하여 현장에 있는 모두가 의료용 마스크를 두 겹씩 껴야 했다. 잠깐, 법의관이 손짓했다. 이 상태에서 전체 및 세부 사진 촬영, 한상철 경사와 다른 요원이 신속하게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촬영이 끝난 후 마지막 흙을 걷어내는 작업이 재개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 전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무릎이 거의 턱에 닿을 듯한 자세였다. 이는 급하게 파놓은 구덩이에 억지로 시신을 밀어 넣었음을 보여주는 자세였다. 법의관은 조심스럽게 집게와 가위를 이용해 시신에 달라붙은 방수포를 잘라냈다. 안에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짙은 갈색의 인견 소재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환경의 영향과 부패 과정으로 인해 옷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다. 시신 1차 검안 실시. 법의관이 직업적인 평탄한 목소리로 말하며 현장에서 즉시 검안을 시작했다. 피해자는 여성, 신장 약 155cm, 연령은 60대에서 65세 사이로 추정, 흰머리가 많고 머리는 뒤로 쪽을 찌고 있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얼굴, 목, 손 등 노출 부위의 피부와 연조직은 거의 완전히 소실되어 뼈 구조가 드러나 있음. 그는 조심스럽게 시신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확인했다. 두개골에서 예리하거나 둔탁한 흉기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턱뼈도 온전함. 그의 시선은 가장 중요한 부위인 목으로 향했다. 연조직이 부패했음에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특수 집게를 이용해 목뼈 부위를 조심스럽게 다뤘다. 찾았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강민혁 경감과 주변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다. 목 부위의 설골 목불뼈, 이 골절되었음. 이것은 목이 졸리거나 손으로 압박당했을 때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강한 압력으로 이 약한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쌓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발견은 초기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것은 자연사나 사고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법의관은 시신의 다른 부위들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왼쪽 7번, 8번, 늘골에 균열이 있음.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사망 전에 흉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오른쪽 손목에는 피와 출혈 흔적이 보임. 저항하거나 붙잡혔던 흔적으로 보임. 법의관의 발견 하나하나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밀쳐져 넘어졌고 붙잡혔으며 결국 목이 졸려 사망했다. 모든 정황이 김민서 씨의 진술에서 추론할 수 있는 범죄 논리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시신검안이 진행되는 동안 강민혁 경감은 다른 수사팀에게 수색 범위를 언덕 전체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조를 나누어 오솔길을 따라가며 덤불과 수풀을 하나하나 헤쳤다. 목표는 발자국, 혈흔, 흉기 또는 범인이 범행 및 유기 과정에서 떨어뜨렸을지 모를 물건들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 그런 가치 있는 증거를 찾을 희망은 매우 희박했다. 수색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또한 수사본부의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시신과 그 위에 숨겨진 흔적들이었다. 밤 22시 현장 및 시신 1차 검안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흙과 식물 샘플부터 피해자의 옷 조각 하나까지 모든 증거물은 개별 증거물 봉투에 밀봉되어 번호가 매겨지고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은 특수시신 가방에 담겨 경찰관들의 손에 의해 조심스럽게 언덕 아래로 옮겨졌다. 규정에 따라 시신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분원으로 직접 이송될 것이었다. 강민혁 경감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돌아보았다. 사과밭 언덕은 이제 파헤쳐진 채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파출소에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을 계속 지키도록 명령한 후 전 수사팀과 함께 철수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현장에서 본 끔찍한 광경이 여전히 그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수사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23시 30분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늦은 밤이었고 지친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본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혁 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현장 및 시신 1차 검안 결과를 요약했다. 동료 여러분, 검안을 통해 몇 가지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발견된 시신은 연령, 성별, 실종 시기 등 모든 정황이 박순자 씨와 일치하여 거의 확실합니다. 둘째,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이며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흔적, 구체적으로 설골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시신에는 늘골 골절 등 다른 손상 흔적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넷째, 현장은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성급하고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피해자의 딸인 참고인 김민서 씨의 진술을 통해 우리는 제1순위 용의자로 피해자의 며느리인 25세 최유진과 그녀의 내연남인 27세 박철민 두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박순자 씨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표를 마친 강민혁 경감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다음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시신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용의자들이 동요하여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 즉시 두 용의자 최유진과 박철민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동시에 각자의 거주지에서 실행하겠습니다. 계획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형사과 부팀장 이진우 경위가 제1팀을 맡아 용의자 박철민의 집으로 강민혁 경감이 직접 제2팀을 지휘하여 용의자 최유진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박순자 씨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각 팀에 요구합니다. 강 경감이 강조했다. 행동은 절대적으로 비밀스럽고 신속해야 합니다. 우선은 박순자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의 동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력과 용의자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21일 0시 30분 가장 노련한 형사들이 선발되었다. 경찰 소속임을 알 수 없는 두 대의 일반 승용차가
조용히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와 고요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다시 사내면으로 향했다. 강민혁 경감은 시계를 보았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시간과 마을에 퍼지고 있는 소문과 그리고 범인의 계산과 싸워야 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두 팀에게 명령했다. 전팀, 위치로 즉시 출발한다. 날이 밝기 전에 두 용의자를 경찰서로 데려와야 한다. 화천경찰서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박순자 씨의 사과밭 언덕을 봉쇄하고 발굴 작업을 벌였다는 소식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결코 비밀이 될 수 없었다. 경찰이 주민들의 접근을 최대한 막으려 했지만 멀리서도 밤하늘을 밝히는 조명등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숨길 수 없는 비상 상황이었다. 소문은 산바람처럼 빠르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급한 전화통화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그 속삭임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두 이름은 바로 최유진과 박철민이었다. 최유진은 소문이 자신의 귀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평소 말 많기로 소문난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던 바로 그 순간 유진아 무슨 일인데 경찰들이 저렇게 많이 왔어? 내 시어머니 사과밭을 다 둘러싸고 뭘 파고 있던데? 그녀는 지난 2달간 자루 속에 숨겨왔던 송곳이 마침내 밖으로 튀어나왔음을 직감했다. 최유진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듯했고 몰려오는 공포에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담한 성격과 냉철한 계산 능력은 빠르게 두려움을 억눌렀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찾아냈어. 그 말은 이제 나를 찾아올 거란 뜻이야.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유일한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이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철민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 휴대폰이 아닌 두 사람이 비밀 연락을 위해 사용하던 값싼 대포폰을 꺼내들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철민 씨, 잘 들어. 최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급했으며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들켰어. 경찰들이 언덕에 와 있어. 분명히 그 시체를 파냈을 거야.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 수화기 너머의 박철민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즉시 잠이 깼다. 뭐라고? 진짜야? 세상에, 이제 어떡하지?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호들갑 떨지 마. 최유진이 쏘아붙였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돈이랑 신분증 다 챙겨. 옷은 최대한 가볍게 입고 새벽 1시 정각에 집을 나와서 마을 뒷산 오솔길로 숲 가장자리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쪽으로 와.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명심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도 전화하면 안 돼. 이 전화기는 당장 버려. 알았어? 하지만 우리 어디로 도망가는데? 배 타고 중국으로. 최유진은 단호하게 답했다. 국경 지역에 가까운 곳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밀항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둘러.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말을 마친 최유진은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부러뜨린 뒤 배터리를 분리해 던져버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무서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옷장을 뒤져 천 가방 하나를 꺼내 옷 몇 벌과 모아둔 현금, 귀금 속을 전부 쑤셔 넣었다. 침대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흘끗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그 자리는 강철 같은 결심으로 채워졌다. 데려갈 수 없어. 짐이 될 뿐이야. 한편 화천경찰서에서는 여전히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검한 결과와 초기 진술을 종합한 후 두 용의자의 역할과 모습은 더욱 명확해졌다. 강민혁 경감은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인력을 두 팀으로 나누었다. 이 경위 1팀 5명을 이끌고 즉시 용의자 박철민의 집으로 향하시오. 나는 이 팀을 맡아 최유진의 집으로 가겠소. 새벽 1시 정각에 동시에 정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용의자를 안전하게 경찰서로 데려와야 합니다. 번호판 없는 2대의 승용차가 다시 한번 조용히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사내면을 향해 질주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도망치는 범죄자들 사이의 추격전은 한쪽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1시 15분 전 최유진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고는 이마에 급히 입을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뒷문을 열고 담장을 넘어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뒷산 오솔길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익숙했다. 그녀는 숨어있는 안표범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같은 시각 박철민도 집에서 허둥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돈을 쑤셔넣고 급하게 재킷을 걸친 뒤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공포심에 그의 행동은 극도로 서툴렀고 결국 그릇 더미를 엎어 와장창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 밖으로 뛰쳐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 가장자리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새벽 1시 정각 화천경찰서의 두 수사팀은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박철민의 집에서 이진우 경위가 신호를 보내자 형사들이 신속하게 낡은 단층집을 포위했다. 이 경위와 두 명의 형사가 정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더 세게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그는 형사들에게 문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삐걱거리던 나무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특히 부엌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은 집주인이 매우 급하게 떠났음을 보여주었다. 팀장님, 보고합니다. 용의자 박철민 도주했습니다. 이 경위가 즉시 무전으로 보고했다. 같은 시각 박순자 씨의 집에서도 강민혁 경감의 팀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들이 2층 집을 포위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2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형사들이 신속하게 진입했지만 1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2층 최유진의 침실에서 그들은 그녀의 어린 아들이 침대에 앉아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유진은 사라진 후였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형님, 급한 일이 생겨 멀리 가봐야 해요. 조카 좀 돌봐주세요. 강민혁 경감은 쪽지를 집어들고 이를 악물었다. 한 발 늦었다. 이 여자의 교활함과 잔인함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용의자 최유진 도주했다. 그는 차가워진 목소리로 무전기에 보고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얼마 전에 준비를 마치고 떠난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의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강민혁 경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북쪽, 어둠 속에 잠긴 겹겹의 산맥으로 향했다. 그곳은 강원도와 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와 가까웠지만 범죄자의 도주로는 중국이 훨씬 유력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경찰서 지휘부와 직접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사의 다음 단계를 결정짓는 단호하고 긴급한 명령들을 담고 있었다. 서장님, 보고합니다. 두 용의자 최유진과 박철민이 거주지에서 도주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사전에 공모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매우 긴급합니다. 두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전국에 긴급 수배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외사과를 통해 중국 공안 당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하여 두 용의자의 인적 사항과 인상착의를 제공하고 국경지역 및 주요 항구의 검문 검색 강화와 추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살인사건 수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추격전으로 전환되었다. 강민혁 경감의 단호한 무전 명령은 최고 수준의 추격전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즉시 도주한 두 용의자의 인적 사항과 수사 기록에서 추출한 사진이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관련 기관으로 전송되었다.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고 버스터미널, 기차역, 항구 등 공공장소에 수배 전단이 붙었다. 특히 서해안의 주요 항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은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여 밀항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사내면에서는 용의자들이 도주한 사실이 확인된 후 박순자 씨의 집과 박철민의 낡은 집은 즉시 2차 현장으로 전환되었다. 강민혁 경감은 이진우 경위와 수사팀 일부를 남겨 과학수사팀과 함께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했다. 침대 및 장롱 틈새,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메모지 한 장까지 샅샅이 뒤져 그들의 도주 계획이나 은신처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한편 강민혁 경감은 그날 밤 바로 경찰서로 복귀했다. 그는 이 추격전이 더 이상 한 경찰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높은 수준의 공조가 필요했다. 강원경찰청 지휘부에 긴급 전화 보고가 이루어졌다. 전후 사정을 모두 들은 강원경찰청장은 즉시 형사과와 국제범죄수사대에 공조를 지시했다. 동시에 경찰청 외사국을 통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필요한 외교 절차를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국제 수배서가 포함된 긴급 공조 공문이 그날 새벽 바로 발송되었다. 경쟁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넘어 두 나라에 걸친 공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법의 수사망이 긴급하게 작동하는 동안 국경 너머 어두운 한 구석에서는 두 명의 도망자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서 만난 후 최유진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박철민의 손을 잡아 끌고 북쪽을 향해 내달렸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었다. 전문 밀항꾼들만 아는 험준한 길로 산골짜기와 울창한 숲을 뚫고 해안가로 향하는 경로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혔고 울퉁불퉁한 돌멩이에 박철민은 몇 번이나 넘어졌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공포와 피로로 온몸이 녹초가 되었다. 빨리 가. 최유진이 신경질적으로 재촉했다. 이렇게 굼뜨게 가다간 날 새겠어. 잡히고 싶어? 이 순간 내연녀의 냉혹함과 잔인함에 박철민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이 여자가 어둠 그 자체나 숲속의 도살인 위험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막막했던 추격전에서 나타난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이자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밀항에 성공한 지 이틀 후 최유진과 박철민은 산둥성에 번화한 항구 도시인 웨이하이에 도착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았던 그들은 번듯한 호텔이나 모텔에 묵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만복시장 근처에 허름하고 낡은 여인숙에 방을 구했다. 언어의 장벽, 체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한 압박감은 두 도망자 사이의 갈등을 빠르게 증폭시켰다. 박철민은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져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며 울부짖었다. 그는 계속해서 최유진이 자신을 살인으로 내몰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뜨렸다고 원망했다. 다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라고. 박철민이 술에 취해 소리쳤다.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최유진은 나약한 내연남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입 닥쳐. 너만 무서운 줄 알아?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돈 벌어서 더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 해. 여긴 국경이랑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지 않다고. 하지만 최유진의 경계심은 법의 그물망보다 빠르지 못했다.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웨이하이시 공안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관내 모든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했고 특히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예의주시했다. 수배 전단에 나온 인상착의를 가진 두 살인범에 대한 정보는 각 동네 파출소와 여인숙 주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최유진과 박철민이 묵고 있는 여인숙 주인은 인상착의를 본 후 이틀 전방을 구한 새로운 손님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비밀스러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5월 27일 오후 사건이 발견된 지 엿새째 되는 날 최유진은 음식을 사러 밖으로 나가고 박철민 혼자 방에 남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자신들 주위를 옥죄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수십 명의 중국 공안 사복 경찰들이 비밀리에 여인숙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 박철민은 홀로 술을 마시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갑자기 방문이 쾅 소리와 함께 부서지며 열렸다. 덩치 큰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박철민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최유진은 음식 봉지를 들고 여인숙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인숙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범죄자의 직감이 그녀에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경고했다. 주변에 건장해 보이는 낯선 얼굴들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시장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여성 사복경찰이 어느새 그녀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잔주, 꼼짝 마. 최유진은 미친 듯이 음식 봉지를 내던지고 죽으림을 다해 달렸지만 다른 두 명의 남성 경찰에게 가로막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까지는 불과 몇 걸음도 가지 못했다. 간악한 불륜 남녀의 도주국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저녁 강원경찰청에서 강민혁 경감은 경찰청 외사국으로부터 중요한 전화를 받았다. 강 팀장님, 방금 중국 측에서 두 용의자 최유진과 박철민을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모두 검거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1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외사국에서는 최대한 빨리 두 용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내면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의 두 용의자가 중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5월 27일 늦은 오후 강원 경찰청 수사본부로 전해졌다. 일주일 가까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던 형사과 사무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수사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했던 단계인 국제 공조 추격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강민혁 경감과 그의 동료들은 이것이 이제 겨우 절반을 왔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용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즉시 복잡한 법적, 외교적 절차가 전례 없는 신속함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외사국은 중국의 유관기관과 쉴 새 없이 협력했다. 강민혁 경감이 이끄는 수사팀의 수사관들, 검찰 관계자, 그리고 호송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용의자들의 신병 인수와 국내 압송을 위해 꾸려졌다. 사흘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신병 인도 시간과 장소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해졌다. 그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특정 구역은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태세에 놓여 있었다. 강민혁 경감이 지휘하는 강원경찰청 특별팀은 일찌감치 도착해 있었다. 그와 동료들은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며 엄숙하게 서 있었다. 정확히 9시 중국 공안 측 차량이 인도 구역으로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고 최유진과 박철민이 두 명의 중국 공안에게 이끌려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수인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해외에서 겪은 구금과 신문으로 초췌하고 쾌한 모습이었다. 익숙한 한국 경찰의 제복을 보자 두 사람의 눈빛은 전혀 다른 감정을 드러냈다.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떨었다. 그는 곧 고향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반면 최유진의 눈에는 잠시 스친 공포 뒤로 자신의 운명을 이미 예견한 듯한 차가운 체념이 서려 있었다. 신병인계는 신속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양측 대표는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다. 중국 측 수갑이 풀리고 한국 경찰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사법 주권이 실현되었다. 최유진과 박철민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구속하에 놓였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기 중이던 두 대의 호송 차량에 각각 태워졌다. 차량 행렬은 즉시 공항을 빠져나가 두 살인범을 춘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했다. 차에 앉아 익숙한 고국의 풍경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기나긴 도주와 체포의 나날 끝에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타양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 앞에는 차가운 유치장 철창과 기다리고 있는 엄중한 판결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한국 땅에서의 첫 공식 신문이 진행되었다. 수사팀은 심리적으로 약하고 쉽게 무너질 것으로 판단된 박철민부터 공략하기로 했다. 춘천경찰서 조사실에서 박철민은 이진우 경위와 다른 수사관을 마주하고 앉았다. 이 경위는 복잡한 수사 기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단지 박철민 앞에 시신 발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특히 땅 위로 솟아있던 박순자 씨의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 사진들을 본 박철민은 끝내 통곡을 터뜨렸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주머니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일주일 가까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 경위가 엄숙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다. 당신과 최유진의 모든 범행 과정을 낱낱이 털어놓아라. 이것이 법의 관용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주범과 종범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 말은 박철민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번 그의 자백은 중국에서 신문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명료했다. 그는 부적절한 관계와 시어머니에 대한 최유진의 반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운명의 그날 오후 박순자 씨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순간부터 죽여버려라는 최유진의 치명적인 속삭임까지 고통스럽게 모든 과정을 재현했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 범행 후의 공황 상태, 그리고 최유진이 주도한 시신 유기 계획을 묘사했다. 또한 최유진의 경고 전화를 받고 도주하여 체포되기까지의 전 과정도 털어놓았다. 그는 모든 죄를 내연녀에게 떠넘겼다. 박철민의 자백은 3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모든 내용은 상세히 기록되고 녹음되었다. 이 완벽한 자백을 손에 쥔 수사팀은
이제 진짜 주범인 최유진과 마주할 충분한 무기를 갖게 되었다. 최유진에 대한 신문은 강민혁 경감이 직접 주재했다. 박철민과 달리 최유진은 매우 침착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한 얼굴로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현장에 있었던 것과 박철민과 함께 도망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박순자 씨의 죽음에서의 역할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다. 저는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교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민이 한 짓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시어머니께 욕을 먹고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을 따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강민혁 경감이 코웃음을 쳤다. 무서웠다고?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정반대를 보여주는데 박철민에게 경고 전화를 한 것도 당신이고 도주 계획을 세운 것도 당신이며 심지어 친아들까지 버리고 간 것도 당신이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결단력 있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나? 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철민은 당신이 자기 귀에 대고 죽여버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나? 거짓말이에요. 최유진이 소리쳤다. 그 인간은 비겁한 놈이에요. 이제 와서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지. 강 경감은 신호를 보냈고 수사관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철민의 자백 녹음이 흘러나왔다. 두려움에 떨리면서도 명확한 그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최유진이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제 귀에 바싹 대고 말했어요. 죽여버려. 없애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내연남의 목소리와 자백을 듣자 최유진의 침착했던 얼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강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김민서 씨, 저희를 현장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다른 대원들은 계획대로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남겨두고 수사팀 전원은 좁고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희미한 황혼의 빛만으로는 길을 밝히기에 역부족이었다. 대원들은 특수 손전등을 켰다. 저녁이 되자 산간 지역의 공기는 서늘해졌다. 약 20분간 힘겹게 언덕을 오른 끝에 코를 찌르는 독특한 부패취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다. 현장에 거의 다다랐다는 신호였다. 현장은 언덕 중턱에 비교적 평평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위에는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약 50제곱미터 넓이의 구역이 파출소에서 설치한 흰색과 붉은색의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 경감은 모두에게 폴리스 라인 밖에서 멈추라고 손짓했다. 그와 법의관 그리고 과학수사팀장 한상철 경사는 장갑과 덧신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따라 달릴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 항구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에 도착했다. 최유진은 박철민을 방에 밀어넣고 미랑 브로커와 접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박철민은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편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이진우 경위팀이 첫 번째 발견을 해냈다. 박철민의 집에서는 급하게 도망친 흔적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최유진의 집에서는 꼼꼼한 수색이 결실을 맺었다. 낡은 요리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수첩 마지막 장에서 희미한 연필로 쓰인 낯선 전화번호와 함께 한자로 된 주소 한 줄이 발견되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만복시장 완푸시창. 이 발견은 즉시 강민혁 경감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사이버 수사팀에 즉시 해당 전화번호의 정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웨이하이시의 만복시장이라는 주소 정보도 중국 측에 보낸 공조 공문에 추가되었다. 오늘 현장 검증에는 강민혁 경감이 이끄는 수사본부뿐만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피의자들의 변호인, 그리고 대규모의 경찰 기동대도 참여했다. 그들의 임무는 현장 검증 과정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두 살인범이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여론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은 수많은 구경꾼과 피해자 가족들이 현장에 몰릴 것을 예상했다. 차량 행렬이 사내면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예상과 같았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박순자 씨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 양옆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피의자를 태운 두 대의 호송 차량에 쏠려 있었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다. 경찰 기동대는 촘촘한 인간 방패를 만들어 차량이 진입할 길을 열어야 했다. 첫 번째, 현장 검증 장소는 박순자 씨의 집이었다. 박철민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수인복을 입고 수갑을 찬 그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 여러 번 몰래 드나들었던 익숙한 대문을 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죄악을 재현해야 하는 살인범의 신분으로 들어섰다. 집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 여성 형사가 피해자 역할을 맡았다. 박철민, 강민혁 경감이 시작했다. 지금부터 2023년 3월 17일 정오, 이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재현해라. 2대의 특수카메라와 검사의 엄격한 감독 아래 박철민은 기계적으로 행동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최유진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들어와 침실에서 박순자 씨에게 발각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장면을 재현하는 대목에 이르자 그의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여성 형사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반복하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최유진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 모든 과정을 기록하던 이진우 경위가 물었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박철민은 눈물 속에서 다시 자백했다. 두 사람 모두 수인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해외에서 겪은 구금과 신문으로 초췌하고 쾌한 모습이었다. 익숙한 한국 경찰의 제복을 보자 두 사람의 눈빛은 전혀 다른 감정을 드러냈다.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떨었다. 그는 곧 고향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반면 최유진의 눈에는 잠시 스친 공포 뒤로 자신의 운명을 이미 예견한 듯한 차가운 체념이 서려 있었다. 신병인계는 신속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양측 대표는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다. 중국 측 수갑이 풀리고 한국 경찰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사법 주권이 실현되었다. 최유진과 박철민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구속하에 놓였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기 중이던 2대의 호송 차량에 각각 태워졌다. 차량 행렬은 즉시 공항을 빠져나가 두 살인범을 춘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했다. 정오가 지나서야 현장 검증이 끝났다. 결과는 두 피의자의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유죄의 증거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것은 잔혹한 살인 사건의 전모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경찰서로 복귀한 수사본부는 쉴 틈 없이 일했다. 감식 결과, 증인 진술, 범인의 자백, 그리고 현장 검증 결과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강원경찰청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완성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사건 전체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최유진과 박철민의 행위가 잔혹한 수법, 폭력성, 비열한 동기 등 여러 가지 처벌 요소를 포함한 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10월 15일 모든 수사 기록과 결과 보고서 그리고 증거물은 경찰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두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다. 검찰에서 사건 기록은 검사들에 의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되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도록 모든 소송 절차를 재검토했다. 증거의 무게는 반박할 수 없었다. 범행을 주도한 최유진의 주범 역할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박철민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두 주간의 기록 검토 끝에 춘천지방검찰청은 두 피의자 최유진과 박철민을 형법 제150조 제1항 살인죄로 기소했다. 공소장은 날카로운 법률 용어로 범죄를 폭로하고 국가의 공소권을 확인하는 문서였다. 그것은 단순히 소송 문서가 아니라 고인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법과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였다. 모든 사건 기록과 공소장은 그 후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전 마지막 법적 절차들이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접견하고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보장받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재판 예정일이 통보되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날들은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다. 박철민은 깡마르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반면 최유진은 여전히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잠 못 이루는 밤과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은 공포가 그녀의 무뎌진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지 약 3개월 만에 법원의 소환장이 관련자들에게 발송되었다. 공소장이 두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최유진과 박철민이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정해졌다. 2023년 11월 2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사내면과 인근 지역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법원 문 앞을 가득 메웠다. 경비는 삼엄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맨 앞줄에는 피해자의 가족 대표로 딸 김민서 씨와 아들 김민준 씨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전 9시 재판부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다. 두 피고인 최유진과 박철민이 피고인석으로 이끌려 나왔다.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반면 최유진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법정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 차가운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일어나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두 피고인의 부적절한 관계에서부터 잔혹한 살인과 시신유기, 그리고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국경을 넘나든 도주 계획까지 모든 범죄 과정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아래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흐느낌이 간간히 들려왔다. 재판은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을 신문했다. 박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유진의 사주와 충동질에 의해 불륜 사실이 발각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박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엎드려 죄를 인정하고 고인이 되신 아주머니의 영혼과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재판장님께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어 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최유진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그녀는 재판부의 질문에 교활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박철민과의 관계와 박순자 씨가 살해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을 사주한 주범 역할에 대해 묻자 그녀는 말을 돌리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때 시어머니께 현장을 들켜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황해서 무심코 한 말이지 박철민에게 시어머니를 죽이라고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손을 쓴 것은 그의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검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피고인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박철민이 박순자 씨를 살해한 후 왜 소리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와 함께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완전히 동의했으며 끝까지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솔직하게 진술하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논리와 증거 앞에서 최유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죄를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은 변론 절차로 넘어갔다. 박철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솔직하게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주범이 아니라는 점 등 가명 요소를 제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유진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36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가명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아마도 재판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뇌리에 남는 순간은 피해자의 아들 김민준 씨가 발언할 기회를 얻었을 때였다. 그는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타지에서 수년간 고생하며 오직 어머니와 처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늙으신 제 어머니를 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람을 피웠고 어머니께 들키자 내연남과 함께 제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고통, 이 치욕을 저희 가족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제 어머니는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재판장님께 이 악독한 자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여 제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김민준 씨의 말에 법정 전체가 침묵했다.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법정은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고 마침내 재판부가 다시 들어섰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손에 들고 최후의 판결을 내릴 준비를 했다. 재판장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분석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간의 도리와 민족의 미풍양 속에 반하는 매우 잔인한 행위임을 확인한 후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에 특히 위험하며 법으로 보호받는 국민의 생명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한 후 법정은 숨을 죽였다.